It's Sunday afternoon. Been missing since Wednesday. Please, get this message. Please call me. I don't know where you're at. I miss you so terribly. Please call. 새쌍둥이의 어머니이자 39살의 제키는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간절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견된 시신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 미궁 속에서 정황상 완벽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그녀의 남편 클레이였습니다. (2011년) 당시 미주리주 케이프 지라도에 살고 있던 39세의 제키 월러는 남편 클레이 월러와 결혼한 지 약 15년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에이프릴, 매독스, 에디슨이라는 새 쌍둥이 자녀가 있었지만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키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클레이를 아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를 얼간이라 생각하며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테도 늘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 기괴하고 정이 안 가는 성격, 게다가 어설픈 언행에 말더듬 증상까지 있던 클레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제키가 그저 깊은 동정심 때문에 저런 남자와 잘못된 결혼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클레이는 카운티 부보안관을 포함해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늘 얼마 못 가 그만두기 일수인 무능한 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제키는 보험회사를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와 생활이 가능하니까 클레이는 도통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거나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등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체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It was just like having another child. I seriously do not think he changed one diaper. She would seriously get up 9 or 10 times a night. And still work 40 hours a week. 제키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지 그가 살림과 육아를 외면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키는 클레이가 수없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평소 소원하고 방관적이었던 클레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저돌적이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제키는 늘 이혼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클레이가 또다시 직장을 잃고 경제적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하면서 두 사람이 살던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제키에게 합법적으로 별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제키는 아이들을 데리고 언니 셰릴의 집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She wanted to divorce. Said that she had to do it slowly to get out of it safely. 그녀의 모든 속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들어주던 언니 셰릴 역시 마침내 이 잔혹한 결혼 생활이 끝을 맺는구나 싶어 함께 안도했습니다. 2011년 6월 1일 마침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두 사람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밖에서 클레이를 만난 제키는 약 1시간 후 언니 셰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이 및 변호사와의 회의가 순조롭게 잘 끝났다는 안도의 전화였습니다. 제키는 통화에서 클레이의 집에 잠시 들러 아들을 데리고 곧장 언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제키는 그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늘 연락이 잘 되던 그녀였지만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클레이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과 걱정으로 미칠 것 같았던 언니 셰릴은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클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If I don't hear from my sister in 5 minutes, I am going straight to the police. And so, well, you know, the phone rings. Hey, Cheryl, what's going on? I said, you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ere is my sister? You've done something to her. Well, I will, if I see her, I'll let you know. I'll tell her to call you. Click. 그날 밤 11시 45분쯤 셰릴은 결국 경찰서로 찾아가 제키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물증도 없지만 직감적으로 확신하며 클레이가 동생을 해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성인의 실종 사건은 접수 후 24시간 동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게다가 셰릴에게는 명확한 증거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경찰은 셰릴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클레이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관을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I was with her all day. 클레이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3시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아들 매독스는 일리노이에 있는 클레이의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She didn't act like she was upset or anything?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두 사람은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클레이의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The last time you actually saw her here, Took a nap together. I don't know, and then we got in an argument over this makeup. okay. Okay. Wasn't bad. She took off walking. She just walked off? Yeah. Did you go try to look for her in your car then? Yeah, I went down the hill. I didn't. 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녀를 찾아다닌 후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의 차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어딘가 의심스러웠고 불과 몇 시간 후 당국은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사건 전담반을 소집합니다. 한편 6월 2일 아침 한 고속도로변에서 그녀의 차가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타이어들은 단순한 펑크가 아니라 차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예리한 도구로 찔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장 전체가 교묘하게 조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그의 집을 수색하려 하자 그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집과 차량 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제키의 차와 클레이의 트럭,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정밀 수색이 시작되자 수상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키의 차 뒷부분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클레이의 트럭 운전석 문 안쪽에서도 혈흔이 추가로 검출된 것입니다. 두 샘플은 즉시 국과수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석 결과 검출된 피가 모두 물고기의 피로 밝혀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클레이가 경찰의 함정 수사나 부정행위를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묻혀둔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흔들리지 않고 클레이의 집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도 카펫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복도 벽면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그 복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 지하실을 살펴보던 경찰은 건물 아래 낮은 공간 주변에 흙이 파헤쳐져 있는 것을 포착합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기어들어간 경찰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잘려나간 카펫이었습니다. 그 카펫에는 엄청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는 이번에도 태연했습니다. 제키가 코피를 너무 심하게 흘려 카펫을 더럽히는 바람에 그것을 잘라내어 잠시 그곳에 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키가 실종되던 날 그녀는 약국에서 클레이를 만났고 ATM에 들렀다가 이혼 변호사를 만난 뒤 클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은 시각 클레이는 장난감 가게에서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오전에 입었던 옷과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자신의 작은 보트를 구석구석 정성 들여 청소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이 수상한 행적들을 토대로 경찰은 그가 이미 시신을 미시시피 강에 유기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제키를 찾기 위한 수색은 대대적인 뉴스로 다루어졌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카운티 전역과 그 너머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클레이는 수색대원들이 보란듯이 차를 몰고 지나가며 손가락 욕을 날리곤 했으며 경적도 울려댔습니다. Anything you'd like to say beforehand? Anything to the community or? I just miss my wife and my kids, and we're just trying to fight to see them. It's been a hard time for us all, so we're just gonna keep hoping for the best. Well, I can't change how people feel. I mean, there's a lot of emotions that are running high right now. We're all just sad. It's just sad on both sides of the fence here. And still want to let people know that you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what's going on here and you want what everyone else wants. You want to find your wife? Sure, yeah. We want her to come home alive. 경찰은 사건 당일 클레이가 세척했던 보트의 사진을 공개한 후 얻은 제보를 바탕으로 미시시피 강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제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법원은 제키의 새 쌍둥이에 대한 양육권을 그녀의 언니인 셰릴에게 부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한 불만을 품은 클레이는 아이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폭력적인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키가 사라진 지 5개월 만에 클레이 월러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가 아니라 처형 셰릴의 목숨을 위협한 연방 협박 혐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그가 이전 직장에서 $50,000 이상을 횡령하고 옛 친구를 괴롭혀온 혐의까지 추가로 들춰냈습니다. 결국 클레이는 처형을 협박한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됩니다. 클레이가 수감된 사이 검찰과 형사들은 제키를 위한 법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키가 사망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담당 형사는 집에서 나온 혈흔, 감시카메라 영상, 그리고 경찰을 기망하려 했던 물고기 피 사건 등 모든 정황 증거를 긁어모았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집요한 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은 마침내 승산을 확신하고 클레이를 1급 살인 및 신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키의 가족들은 클레이가 엄벌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보다 제키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클레이에게 유죄 협상을 제안했고 가족들은 오직 제키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협상의 조건은 클레이가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20년형을 받는 대가로 제키의 시신이 있는 곳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 클레이는 수사관들을 데리고 과거에 이미 경찰이 제보를 받아 여러 번 수색했던 장소인 데빌스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그는 정확한 위치를 짚지 못한 채 넓은 구역을 가리키며 이 어딘가에 묻었다라고 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뱉은 한 가지 핵심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때 그 위에 비료 한 포대를 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형사 한 명이 비료가 과도하면 나무 뿌리가 썩어 죽는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던 중 유독 혼자 완전히 말라 죽어있는 나무 한 그루를 포착합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아래 깊은 흙 속 기나긴 추적 끝에 마침내 제키가 누워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의 유죄 협상에는 아직 이행해야 할 마지막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모든 잔혹한 세부 과정을 카메라 앞에서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이 생생한 영상으로 자백해야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I was very calm and I said, I looked at her and I said, you take those kids from him, Jackie. I'm going to kill you. 클레이의 주장은 그가 이미 그녀에게 경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I was not concerned for her safety anymore.
came in about May 1st and she said, I want to go and get abortion. I said, okay. I knew he was going to die as soon as you did it. It's on. What day did you dig the hole that you buried her in? I did it the day before. 클레이는 제키가 자신의 집으로 따라온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이 파렴치한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에 가 있던 아들 매독스가 마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제키를 교묘히 집 안으로 유인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She was like, you want to have one last bang before we make this final. 그는 잠자리가 끝난 후 부엌에서 모든 일이 우연한 사고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 hit her on her nose on my head. 당시 제키가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자신 역시 무언가를 꺼내려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자신의 머리로 그녀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했다는 기막힌 주장이었습니다. She took off running and she tripped. And she tripped in here. She makes a statement. She said, I wonder how much time you would give the kids if everybody knew you just beat me up. I'm like, beat you up? I hit her backhand into the side of her neck. That was the first thing I did. I stood over and I punched her right in the nose. She said, you ain't ever gonna see these kids. So I just took my forearm. I just pressed into her neck until she stopped moving. Did she ever move again? No, she died right there. 그의 말만 들으면 부엌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고와 제키의 협박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범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과 몇 분 전 클레이 본인이 했던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 wasn't intentionally pre-planned to kill my wife that day. So digging the hole the day before was not premeditation? Well, I guess you could see it that way.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How many times did you punch her? Once. Just once? In the nose? Yeah. 하지만 제키의 부검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두개골에서 둘력에 의한 외상과 일치하는 다발성 골절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키를 살해한 클레이는 그녀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구겨 넣은 뒤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실은 트럭을 몰고 한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의 여자친구와 5살배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을 다시 여자친구에게 맡긴 그는 곧바로 트럭을 몰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 데빌스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리 파둔 구덩이 속으로 제키의 시신을 가차없이 던져버린 뒤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클레이의 자백은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씁쓸함만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새 아이를 한순간에 고아로 만들고도 자백하는 내내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유죄 협상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끝까지 피해자 탓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클레이가 복역할 기간은 고작 최대 20년에 불과했습니다. 클레이 월러는 제키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에게선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클레이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유죄 협상을 통해 2급 살인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20년형이라는 법적 상한선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You need to be apologetic in abortion. I'm not. I'm gonna stand up in court tomorrow and tell everybody and stuff. Why should I care what they're going through if they don't care what I'm going through? You understand? No, I don't. You're not the victim anymore. It happened 2 years ago. I just want to move on. I'm sorry. I'm going to jail. That's it. I walk out them doors. They can't do that more time. I mean, I don't think they can they? 하지만 법망은 클레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촘촘했습니다.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다른 곳에서 막히게 됩니다. 카메라가 도는 자백 과정에서 클레이는 무심코 치명적인 사실을 입 밖에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날 밤 이미 일리노이주의 제키를 묻을 구덩이를 미리 파두었으며 오직 그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다시 미주리주로 넘어왔다고 스스로 시인해버린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수사관들에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 법조항 중 거의 쓰이지 않던 주간 가정폭력 처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폭력을 저지를 명백한 의도를 품고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한 행위 자체가 연방 범죄로 성립된 것입니다. 주 정부의 법을 비웃던 클레이에게 이번엔 연방 검찰의 무서운 칼날이 겨눠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그에게 징역 35년형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35년형은 살인죄로 받은 20년 형기를 다 채우고 복역이 끝난 그 다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합 55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제키의 언니인 셰릴과 그녀의 남편 바백에 입양된 새 쌍둥이는 착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큰 시련을 겪었다니 전혀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I want people to know that she was nice, funny, caring. 매독스는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I already knew what happened and everything. And I thought I should just do this message just so he knows, like, I don't care for him anymore. It's just like, he has ruined the bond between us and him, and that he's never gonna have that back. Like, he just took our mom away, and that, so I was trying to show him that you can't undo that.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고 뱀처럼 머리를 굴리던 살인마는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결코 똑똑한 인간이 아니었고 그저 추악하고 어리석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